김현숙의 덕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걸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피고인 김재규라는 엄청난 역작을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재홍 선생님이신데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홍입니다. 네, 우리 그리고 옆에는 또 오마이뉴스에서 아주 베테랑 기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구영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사실 저렇게 우리 좀 누추한 유튜브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유, 뭐 노출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엄청 유명한데 자기만 하려고 너무 늦게 초대해주고 말이죠. 네, 그 구영식 기자님은 진짜 제가 지금 모셔야 되는데, 저도 좀 더 이렇게 구독자도 좀 생기고 이런 다음에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홍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김재홍 의원님은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셨는데 학생운동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재학 시절에 지하신문이었던 의단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다가 불법 체포가 돼서 중정에서 고문도 당하시고 그래서 강제 입대를 하셨고요. 동아일보 이제 기자로 그 이후에 들어가서 80년 4월 17일 자유언론 선언문을 김재홍 의원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자유언론 선언문. 예, 굉장히 이제 한국 언론 그 자유언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죠. 자유언론 선언문을 작성하고 보안사의 기사검열을 거부하는 등 언론 자유투쟁을 벌이시다가 또 강제 해직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대학 때는 또 강제 입영당하고 그 다음에 기자 시절에는 또 강제 해직 당하시고 그래서 현재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87년 그 민주화항쟁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에 복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치부 차장, 그 다음에 논설위원을 지내셨고요. 특히 이제 하나회를 파헤친 그 기사로 93년에 관훈 언론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회를 파헤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한국 사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대 교수도 하시고 서울대 디지털대 총장도 하시고 정치학계 상임이사 그리고 대통령 정책기획위원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요즘 그 말 많은 방통위.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재홍 의원님을 평가하기를 기자 출신으로 박정희 체제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체제에 대해서 연구해온 굉장히 드문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서를 보면 군부와 권력, 그 다음에 정치 장교와 폭탄주, 그 다음에 핵개발 극비작전, 박정희의 후예들, 그리고 박정희 유전자 이런 이제 박정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박정희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자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이런 그 권력과 군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집중을 하셨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사실 신문에 우선 이거 책도 한번 이렇게 소개. 오늘 이게 주제니까 지금 얘기 좀 집중 이제 해야 될 것 지금도 같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김재홍 칼럼을 쓰기 때문에 사실 현역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중립,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런 데 신경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피고인 김재규 이 저자로서 이 자리에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은 뭐 이번에 그 대통령의 내란 계엄 12월 3일 어떻게 1, 2, 3이네요. 12.3 내란 계엄이 뭐 나올 줄은 정말 몰랐고 모르는 상태에서 뭐 몇 달 전에 기획하고 출판사에서 갑자기 올해가 지금 11월 45주년입니다. 김 총장님 저한테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까지 써온 많은 글들 중에 11.6에 관한 걸 하나 책을 내시죠. 해서 그냥 뭐 몇 달 전에 했지만 갑자기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12.3 비상계엄인지 내란 계엄이 터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과 이번에 그 내란 계엄이 연결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영화 드라마 이상이지 않습니까? 마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책들을 읽지 않는 것 같고 책을 사지는 않는 것 같고 영화에도 관객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책을 타이밍을 잘못 맞췄나 생각 들고 하는데 이 책 내용은 뭐 그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6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권총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이 아까 말씀에 털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2.12 군사 반란 이거 뭐 우리나라 군사 반란 뭐 5.16 쿠데타도 있었죠. 일종의 그것도 반란의 유형이긴 하지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권을 탈취한 그 반란 집단 하나회를 후원하는 신군부가 합쳐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이어서 5.18 광주 민중항쟁을 아주 가혹하게 내혹하게 그 살상 진압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11.6의 역사적인 복고 역풍이 12.12 반란이고 5.18 광주의 참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 책이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이미 출간을 했었었죠. 네, 동아일보에 그 이게 동아일보에 연재 1993년도에 이제 조간 체제를 전환을 하면서 야 이거 그래도 석간 때 독자를 다 끌고 와야 되는데 80% 이상 석간 독자를 끌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우리 뭔가 상품을 하나 있어야겠다. 상품, 특집 상품 뭐. 그래가지고 제가 썼죠. 이거 군부와 권력. 그동안에 그 어둠 속에 베일즈 가져있던 군부와 권력에 대한 그 비화, 그 파이팅, 그거 하자. 그랬더니, 그거 좋다. 김정은이 적임자다. 그거 딱 채택을 해서 저한테 93년 3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만 1년간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전면 특집으로 그 군 어제와 오늘이라는 특집 시리즈를 썼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걸 쓰니까 그 기자는 글을 쓸 때 이제 힘, 파워가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써 가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익명의 전화. 물론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인데 그냥 그 지금 김 기자님이 동아일보에 그 시리즈를 써가신 건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다음 써가실 순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근데 기자가 뭐 자료가 있다는데 안 만날 수 있어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11.6 직후 계엄사 군법회의에 군사 재판에 그 법정을 관리하던 그 준위 법무장교야. 원래는 육군본부 법무감실 그 법무장교였어요. 뭐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따가 또 얘기가 나와야 되지만 김재규 11.6 군사재판은 대부분이 비공개 비밀 재판이었습니다. 하다가 조금 이상한 소리 나오면 검찰관이나 뭐 법무사가 이거는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들어갑니다. 한번 그냥 비공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비공개 비밀 재판이었고요. 그 비밀 재판까지를 전체 녹음은 하나 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 계엄사에서 자기들도 뭐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걸 공식적인 그 녹음 테이프를 복사를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이게 자료다. 전부를요. 전부를. 그게 분량이 이제 한 60여 시간. 그러니까 거죠. 녹음 복사한 테이프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 계엄사 군법회의에서 공식 녹음한 테이프는 릴 테이프지요. 큰 그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창원했는데 카세트 테이프 60여 개. 그러니까 뭐 다 치면 60여 시간 이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입니까? 물론 뭐 그래서 이 다음에 쓴 차례가 그인 것 같은데 근데 요컨대는 그 녹음 테이프를 사라 이거야. 사달라 이거. 자기가 팔겠다 이거예요. 다시 이제 그 사람 연락하게 만났죠. 만나서 회사 입장도 그거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법은 없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녹음 테이프를 나한테 건네주면 기사에 쓰고 그거를 풀어서 책으로 내면
책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때 군사정권, 독재정권 오랜 기간 언론 자유가 없던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비화거리를 써서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책이 뭐 단행본이 뭐 20만 권, 30만 권 팔리고 그랬어요. 그럼 인세가 억대, 수억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 나가면. 내가 그 예를 들었죠. 자, 이거 알아봐라. 이거 인세만 억대다. 그럼 인세 나온 거 당신만 나오고 반만씩 남자. 네. 그랬어요. 아주 좋은 계약서 쓰자. 그렇게 제가 돈 현금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깨우쳤더니 내가 돌아가서 알아보고 다시 만납시다. 가서 알아보니까 사실 지금 그때 비화 책들이 아니냐 선풍적인 화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녹음 테이프를 다 60여 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다 내가 입수하고 계약서 썼어요. 인세가 나오면 그 반반 나누는 걸 썼어요. 써 이제 그래도 이제 1994년 특집 시리즈가 끝난 뒤에 1년간 쓴 그 시리즈를 바탕으로 책을 4권을 냈습니다. 책은 이제 군사 재판의 녹음 테이프를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중간중간에 저자가 그 일종의 그 해설 그 해제처럼 붙여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의 그 모태는 지금 물어봤는 게 지금 답변 좀 기다렸습니다만 그때 첫 번째는 군 119원, 이제 두 번째는 그 김재규 군사재판 상하원을 냈는데 그것이 그 원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상황을 좀 가미해서 저자 서문도 길게 물론 다시 썼고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번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그 비공개로 진행됐던 11.6 관련자들 김재규 부장을 비롯해서 11.6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의 녹음 파일을 이걸 풀고 그다음에 해제를 붙인 이제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0여 시간의 분량의 그 녹음 이 계엄사에서 한 거죠. 보안사 측에서 했습니까? 계엄사 측에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 공식적인 자료로서 녹음은 계엄사 군법회의 그 담당자들이 했을 거고요. 재판이니까 우선 바로 그 옆방에 그 재판 그 군사법정 옆방에 보안사 그 비밀실이 있었고요. 파견돼요. 거기 다 엿고 다 그 감청하면서 쪽지 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쪽지 재판.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있으면 쪽지 보내가지고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교련시키기도 하고 그 오더를 내리고 하는 쪽지 재판. 쪽지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옆방에 그 보안사에서 비밀 녹음을 했고요. 그런데 저한테 건네진 그 녹음 테이프는 그 계엄사 군법회의 그 당국자들이 한 공식 녹음 테이프를 복사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녹음 테이프는 보안사가 녹음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본인만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기자가 소스를 밝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처음으로 녹음 테이프의 존재를 알리고 그걸 거의 녹취록을 이렇게 뭐 60여 시간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말 빼고 반복적인 뭐 문답을 빼고 의미 있는 것만 뭐 기자 감독으로 추려낸 것만 4,500자. 그러면 한 4,500매, 200자, 4,500매. 뭐 줄고 막 그거를 줄여서 이제 정리해서 뭐 낸 건데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게 이 엄혹한 시절에도 그 비밀 법정에 그 관련자 증언들을 녹음했단 말이에요. 계엄사 측에서도 녹음을 하고 보안사 측에서도 몰래 녹음을 하고. 근데 이번에 12.3 윤석열 구테타에서는 국무회의 회의한 기록도 지금 회의록이 없죠. 기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계엄령 그 선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계엄법상. 심의를 그러면 그거는 절차 하자가 있는 거고요. 뭐 이제 그 법적으로 시비가 문제 가려지겠지만 이게 중요한 국무위원들 장관 국무위원들이 뭐 14명이 모여서 뭐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을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11.6 사건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면 11.6 사건의 핵심은 왜 김재규는 박정희를 쏘았을까?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예. 그 의미도 정리를 잘해서 분석을 해두는데요. 뭐 여러 주장을 할 수 있고 뭐 설도 지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뭐 자료 생생한 자료,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뭐 특집도 쓰고 책도 쓰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박정희가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다 하고 중정부장 김재규가 판단한 것입니다. 왜? 유신 독재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미 국무부의 그때 대외 정책은 인권 정책이었어요. 세계 각국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확산 전파시키고 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인권 탄압, 정적 제대로 재판 거치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법살 이런 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유신헌법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그 문제를 삼으면서 특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인데 원칙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권을 아주 그냥 자기의 소신 있게 내세우는 일인데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거기다 두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나라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하고 위협했고요. 그거를 중정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한테 보고하지요. 자, 미 국무부에서 이렇게 경고가 왔다. 유신헌법 고치지 않으면 유신독재 완화하지 않으면 특히 그때 긴급조치 베토 9호 네. 마지막 가장 악랄한 정치 탄압의 억압의 긴급조치가 김제 9호였다는 거죠. 김제 9호 해제 이렇게 해서 체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 보고하니까 그때 박정희 답변은 그래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고 그래 이렇게 내뱉었다 하는 게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 나옵니다. 법정 증언이죠. 그걸 듣고 김재규는 아유 이거 박정희가 자기 권력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반미 노선으로 가는가? 지금 한국이 한미 동맹 미국과 등지고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김재규의 법정 진술을 쿠어트 인용하자면 만약에 한국이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반미는 아닙니다만 한국이 한미동맹을 저버리고 미국과 등지면 태평양상의 인력 편지와 다름이 없다. 바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 독재 정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들 갈 때는 가라고 그러라.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자기는 진짜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또 김재규는 국가안보 우선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규 직업군인이고요. 군단장, 육군 중장 출신이 아닙니까? 도 했고 뿐만 아니라 보안사령관도 했고 중앙정무부장도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정희의 인재 등용이랄까? 인사 이게 등용의 중 하나는 절대 보안사령관 한 사람을 중앙정부장이 안 시켜요.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씩만 주는 겁니다. 떡을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근데 김재규가 유일하게 보안사령관도 하고 건설장관 한 뒤에 중앙정부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국가안보 통해, 국가안보 전문가지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고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민심 이반인데 12.6 때 전국의 민심 상황이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산 마산 시민 항쟁 터졌어요. 부마 항쟁이 터졌어요. 10월 16일 터졌죠. 시민 학생들이 다 할 때이고요. 그때 초기에 중정부장 김재규가 부산 시위 현장에 시찰을 가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운동권 시위가 아니다. 제야 민주단체 시위가 아니다.
시위대 학생 시위대에서 상점 주인들이 그냥 뭐 이렇게 맛있게 나를 주고 빵 갖다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민심이다 하고 와서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11.6 현장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죠. 부마 항쟁에 대해서 강경책을 써야 되는데 너 물러나게 했다 어쩌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동일장 차지철 다 알려진 얘기이지요.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도 학살했는데 우리도 한 200만 탱크를 밀어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요. 거기에 대통령 박정희는 만약에 부마 시민 항쟁 시위 같은 게 서울에서 터지면 내가 진압 명령을 내리겠다. 내가 발표명령 내릴 거야. 대통령 내가 발표명령 내리는데 누가 맡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김재규가 아이고 많은 국민이 희생 당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낀 거고요. 김재규의 법정 진술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 때에 시민 학생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상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아이고 내가 물러나야지 하고 하야했다. 그런데 박정희 각하는 김재규 말 그대로 인용하면 박정희 각하는 뭐 국민들의 저항, 시민 뭐 학생 한 거 뭐 어쩌고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안다. 많은 국민이 희생당할 거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6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죠. 준비해놓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권총 안에 넣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그 부산 마산 그 민심 위반이 전국적인 전상이라고 보았고 중앙정보부의 정보가 제일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다 심상치 않다. 이게 완전히 지금 폭발 전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원인은 뭘까? 그러니까 마지막 원인은 이거는 법정 공식 증언으로는 나오지 못했어요. 박정희의 술과 여자입니다. 사생활 문란입니다. 11.6 당일 그게 뭐 만천하에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의 실권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다 모인 자리에 외부 여자 둘, 하나는 기성 가수, 하나는 연예계 지망 여대생 3학년생 이렇게 앉아 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보 의정과장 대통령의 술과 여자를 조달하고 그 실질적인 비밀 요정 노릇을 했던 궁정동 안가를 관리했던 의정과장 박선호 의정과장의 법정 증언을 들어오면 그런 술자리 행사가 사흘에 한 번씩 있었다. 자기가 진짜 뭐 휴가도 못 가고 뭐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몇 번 사표를 냈는데 김재규 부장이 자꾸 말리고 그 자네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해서 이렇게 뭐 겨우 이어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소행사는 박정희 혼자 술 마시는 거고요. 물론 일부 여자 불러서 대행사가 이제 여러 그 권력자들 측근들 불러서 같이 마시는 거. 소행사 대행사가 그래 있었다 하는 거고요. 12.6 당일날 그 군영로 안가에 정원에 앉아서 정원에 서서 남효주 사무관이더라고요. 궁정동 안가의 관리 책임자야. 그 위에 중앙정보 의정과장이 있고요. 남효주하고 또 경비원으로 서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아유, 이건 정말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다 하고 했다는 얘기를 법정에서 해요. 해도 너무한다. 완전히 중앙정부나 국민도 안가 요원이면 다 비밀 요원들이고 다 어떻게 보면 측근 부대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거고요. 그런 정도로 그 대통령의 사생활이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중앙정보부장이 다 직보받는 것이죠. 의정과장한테. 이거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놈들 같이 가라고 그래라. 그 뭐 부산 마산 항쟁 보고 하니까 내가 발표에 내릴 거야. 뭐 이거는 대통령이 주색에 너무 탐닉한 나머지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다. 마비됐다고 본 거고요. 실제로 그 술자리 행사가 너무 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11.6 그 현장이 국민 앞에 공개된 건 그때 처음이야.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 박정희에 대한 동정론자들은 아유 뭐 부인도 유경수 여사도 흉탄에 숨졌고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고 심심하겠느냐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유경수 여사가 그 작고한 게 몇 년이죠? 74년. 1974년 8.15 광복절 행사 때 그 어떤 그 흉탄에 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궁정동 안가를 만들고 뭐 이 술자리 행사가 시작된 건 1973년으로 밝혀졌어요. 육 여사가 뭐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심심해서 적적해서 그래서 그런 앞뒤가 안 게 맞는 아니고 안 맞는고요. 그 전부터 그랬고요. 사실은 육여사 생존에 있을 때부터 자, 저는 그 세 가지 그랬- 지금 그랬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두 번째 이유 있잖아요. 특히 그 차지철이 막 그런 탱크로 뭐 밀어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가 내가 명령 내리면 된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지금 이번에 그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이 그 1차 계엄 시도가 이제 국회 그 해제 건의로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해제 의결을 하는데 그 합참에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또 뭐 병력 지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꼭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박정희의 그 말과 지금 윤석열의 말이 그냥 국민을 그냥 깔아뭉개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병력 뭐 추가 필요하면 내가 더 지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 내란 계엄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내란 계엄이라고 뭐 저는 네. 부르고 싶은데요. 저희 세대는 요번 내란 좌절되었지만 한 30번째 군사 반란 내란을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5.16 쿠데타이고요. 그것도 하극상을 넘어서는 쿠데타였고 정권 탈취였고 넓은 의미의 군사 반란이라고 할 수 있고 통수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그 효시지요.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반란과 내란의 효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그 군사 반란 내란은 유신 쿠데타인데요. 유신 쿠데타 때 저는 군대에 강집대에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유신을 선포하는 준비 단계로 1972년 10월 유신 아닙니까? 1971년 10월에 학생운동권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전국 대학가에 이수령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때 이수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차라리 계엄령은 들었죠. 박정희 정권의 일본에 대한 군력외교 반대 학생 데모가 아주 그냥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6.3 사태 1964년 2월 3일 계엄령 그걸 우리는 아니까 계엄령인데 이수령 계엄령 내면 이제 이게 말썽이 커지니까 이수령이라는 이름 가지고 대학가만 이렇게 평정한 거고요. 그때 저는 대학 교정에서 잡혀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만 군대 가서 보니까 이제 유신 선포인데 나중에 기자가 되어서 이제 그 배경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는 유신 헌법은 일반적인 전적인 무효화 조치는 아직 아니지만 그 헌법은 유연이다. 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신 헌법은 이게 무효다는 게. 만약에 그 유신 헌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벌했다 그러면 그 무효란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란은요. 정치학 연구자로서 정치적 내란과 폭동적 내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내란은 뭐 헌법 또는 뭐 중요한 뭐 국법 뭐 이렇게 뭐 유연적으로 반미적으로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뭐 자의로 임의로 이렇게 뭐 뜯어 고치면서 이제 그 권력을 탈취하고 하는 내란이 있어요. 정치적 내란. 그것도 물론 물리적인 힘이 뭐 동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폭동적 내란은 이거는 그 일종의 국가 폭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구 조직 있지 않습니까?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그 운영하는 데가 어디? 군대, 뭐 경찰, 뭐 군대 중에서도 뭐 후방을 주로 이렇게 감시하고 뭐 동원되는 그 군대, 보안사, 특전사, 이번에도 수방사, 이번 또 뭐 군 정보사는 처음인데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우선 뭐 그 유신 헌법을 유연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공포한 건 정치적 내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취재에 놀래버린 거는요. 그때 국정감사 중이었어요. 1972년 10월 유신 때 국정감사 중인 야당 의원들, 신민당 의원들을 집에 귀가하는 의원들을 집 앞에서 다 그 뭐 경찰인지 뭐 군 특수 요원들이 다 뭐 낙하 쳐가지고 보안사, 보안부대, 헌병대, 그리고 뭐 중앙정보부 이런 데다가 불법 감금시켜놓고 그 잔혹한 고문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이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박정희 권력의 해부라는 아마 20표 정도의 시리즈를 썼어요. 시리즈 쓸 때마다 그 조회 건수는 평균 30만, 40만 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조회 건수가 많이 나온 게 그 고문, 그 유신 때의 저는 그것을 폭동적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 야당 의원들 불법 감금시켜놓고 그 폭행하고 고문한 장면을 묘사했더니 그게 그때 뭐 오마이뉴스 창사 이래 신기록 136만 8천 건 조회수. 그래서 제가 그 오마이뉴스 특별상을 받았죠. 그 취재하면서 정말 야 이건 눈물 없이는 취재할 수 쓸 수 없는 기사였고요. 그때 그 뭐 모질게 고문당하고 했던 그 전직 의원들이 훗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를 했어요. 아마 김영삼 정부 출범 뒤 1994, 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윤석열 내란도 성공했으면 그런 식의 그때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하기 어렵죠. 했는데 그것이 크게 보도되지는 못했고 그나마 그 기록이 남아 있어.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보충 취재하고 해서 그 기사를 썼습니다. 보안사, 헌병대, 뭐 중정 끌려가지고 다 막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이거는 국가 폭력을 넘어서서 국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한다고 이것들 동원해서 이거는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나는 봅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헌법기관인 국민 대표들 그렇게 잡아다가 그냥 폭동적 내란이다. 그래서 유신 쿠데타는 정치적 내란과 폭동적 내란이 합해진 것입니다. 아직도 어쨌든 간에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그 당시 박정희 시해가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거사였는지 이게 아직도 사실은 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이 안 돼 있는 거는 아마도 뭐 범죄 심리학, 좀 행동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유신 헌법 이건 1인 독재 권력이다. 한 사람을 위한 권력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 권력을 완화해 그 독재를 어떻게 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박정희는 도저히 이거는 뭐 완화시키거나 누르뜨리거나 이렇게 뭐
진언해서 이게 뭐 조금이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날 뭐 권총 방아쇠를 잡아 당기는 순간이고요. 아이고 오늘 결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거는 그날 그 순간이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차지철이 300만도 죽였는데 우리는 1, 200만 쓰어올린 그만이야. 그리고 박정희 내가 진압 발표령 직접 대통령 내가 내릴 거야. 아이고 이거 더 가만히 있구나 하고 순간 결심을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오랫동안 해온 걸로 봅니다. 본인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러면 그 날만 우발적인 거예요? 그날 우발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뭐 그 행동에 옮긴 순간적인 행동의 표현일 뿐이지 우발적인 무슨 뭐 그 행동이라고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은 있었다고 본인이 법정에서 계속 주장을 해요. 네. 그 민주 회복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근데 사실 본인이야말로 사실 유신 체제의 한 축 아니었어요? 김재규가? 그래 그 부분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책을 내니까 저한테 뭐 지인들이 뭐 선후배들이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고 또 어떤 논객들은 그래서 그 지은이는 김재규가 혁명가 뭐 의사라고 보냐 아니면 집권을 목표로 한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보냐 어떤 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김재규의 법정 진술 중에 중요한 대목 뭐 몇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혁명을 했다. 김재규는 그냥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다 못해서 쏘았다. 이 얘기거든요. 보다 못해서 뭐겠습니까? 더 두면 나라는 결단나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뭐 들어서 이건 정말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쏘았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날 그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권총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연하고. 근데 그날 쏠지 안 쏠지는 물론 뭐 박선을 불러서 오늘 이거 할 거야 얘기했고 미리 부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정말 그때 행동을 옮긴 걸 말 거냐 하나 본인이 어느 순간에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동은. 그래서 일단 뭐 부하들한테 발설을 했기 때문에 까다보면 누설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행동에 옮겼는데 결심은 오래전에 했고요. 물론 중정부장으로서 뭐 중정부장 보통 박정희 정권의 중정부장 보통 3년 합니다. 3년씩 했고 제일 오래 한 게 김형욱 한 6년 이상 했고요. 6년쯤 했고요. 나머지는 다 3년씩 했어요. 그러니까 김재규도 한 3년 가까이 됐을 때에 11.6을 이제 거사한 것인데요. 저는 뭐 혁명, 의거, 거사, 뭐 이렇게 또 뭐 시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언론인으로서 또 정치학자로서 가능하면 중립적인 그리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하고 얘기 전 거사라고 표현합니다. 의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처음부터 뭐 대통령 시해 사건 난 거기에 반대했어요. 물론 뭐 나중에 뭐 그냥 강제 핵대로 말하면 그 시정도 못하고 뭐 8년 뒤에 복직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뭐 시해로 쓰기도 하고 살해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군주 시해도 아니고 부하가 상관을 죽였으니까 시해다?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보안사 등 신군부가 김재규에 대해서 적용한 그 범죄 혐의가 내란 목적 살인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재용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게 계획된 쭉 고민에 축적이 돼서 계획된 거사라면 사실상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내란 목적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맞는데 유신 독재 권력 일인 독재자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 그 후에 무슨 내란 정도를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끝난 뒤에 정성화 총장 불러라. 그렇다고 둘이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육군이냐, 필동 입구에서 가다가 운전자가
아니 앞에 있는 박흥주 대령 네. 탔어요. 저 수행 항상 저 수행 부관이죠. 그래서 어디로 모실까요? 앞에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김지기가 그때 멈칫멈칫하죠. 만약에 그 뭐 집권 계획 내란 목적이 있었으면 자기 아지트로 가지. 중앙정보부로 가지. 거기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무슨 뭐 국가안보시설 다 있고요. 전국을 다 이게 장악할 수 있는 신경망 같은 조직이 다 있고요. 그런데 그때 정승화 육참 총장은 군인이죠, 군인. 우선 북한의 동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빵가로 가시죠. 그 한마디 그냥 그래 빵가로 가자 하고 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의 이 11.6 그 거사가 실패했다면 왜 제가 실패라고 하냐면 불필요한 역사 복고 역풍이 불어서 12.12 군사 반란과 5.17, 5.18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조직적으로 잘 했으면 무슨 뭐 권력욕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적으로 불필요했던 많은 희생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복고 역풍이 불었어요. 거세게.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 뭐 완전히 실패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긴 18년 하죠. 독재자를 끝장을 냈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원님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아까 이제 구 기자께서 얘기했던 그 우발적 범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신군부에서 김재규를 어떤 그 이제 대통령을 죽인 아주 역적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닌가.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이전에 이미 실행 계획을 다 세운 거고 그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부하들한테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발적으로 왜 그때 옛날 전두환이 그 왜 얘기하는 거 보면 설명할 때 보면 합수본부장 합수부장. 뭐 대화하면서 차지철말에 격분해가지고 뭐 마치 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부하들한테 준비시켰잖아요. 들어가기 준비시켰어요. 이거 한다. 이게 갖다 씌운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합수부에서 11월 직후에 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중에 그 허위 사실 수사 결과를 이렇게 뭐 홍보하고 띄우기 위해서 한 그 거짓 그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김재규가 뭐 이렇게 수주정뱅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욱하는 성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우발적으로 욱하는 성미에서 쏘았다. 뭐 이런 거. 어떤 부정축제에 뭐 시험도 있었다. 또 하나는 뭐 인사유치에 당할 나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뭐 쏘았다. 이런 건 다 그 거짓 프레임이 씌운 거고요. 근데 그 백동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실 김재규를 처음 조사한 사람이에요. 16 사건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안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합수본 수사 1국장으로 김재규 등을 처음 조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내려가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썼던 그 멍청한 군상들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보면 거기는 김재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쏜 거는 그야말로 정말 김재규의 성미다운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거의 본인은 처음에도 그렇게 수사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조사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이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했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실 나중에는 김재규 수사에서 이제 물러나거든요. 근데 이런 증언은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직접 조사한 사람. 그러니까 직접 사건에 어떤 사건을 그 수사한 담당 그 수사관은 그거를 일종의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동기야 또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뭐 그렇게 놓고 범법이라고 놓고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백동님 당시 대령은 마산 보안부대장이었어요. 지부대장이었어요. 육사 15기. 그 합수부 보안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그 책임 부서는 대공처. 뭐 정말 보안사에 뭐 그 보안처, 인사처, 대공처 핵심 부서죠. 대공처에 수사국이 있죠. 수사국장이 핵심 그 수사 책임자이죠. 초기에는 11.6 직후에 수사국장은 이학봉 중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학봉 중령이 대령으로 승진하면서 수사단장이 돼요. 이학봉 중령은 육사 18기 백동님 대령보다 후배지요. 그러나 이학봉 대령은 하나회
역사 18기 하나회의 뭐 핵심 인물 중에 하나. 그러나 백동림 대령은 하나회는 아니고요. 지역군인데 야정군으로 안 가고 일찍 보안사에 와서 뭐 보안사에서 잡혀가 굵은 수사통으로 아주 정통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백동림 대령은 뭐 초기 2차 직접 수사 아마 보안사에서도 김재규 정도의 뭐 범인이지만 거물급을 직접 취조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베테랑 수사관은 백동림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밤에 불러올리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터지면 새벽에 그 대공처장이 마산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백대령 급히 서울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요?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뭐 쉬지 않고 서울 와야 할 테니까 운전자도 2명 데리고 올라가면서 교대를 해라. 그래서 아니 형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지. 와서 보니까 이제 김재규 적어놓고 자 네가 와서 취조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동림 대령은 아마도 김재규에 대해서 수사관으로서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뒤에는 수사단장 아마 이학봉 수사단장 책임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동림 대령은 초기 조사해서 정리해 넘겨주고 자기는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는 당연하달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뭐. 근데 이 책에서 그 김재규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자기는 그러니까 이 거사 이후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쭉 계속해서 한 71년, 72년 뭐 이때부터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거사를 결행했고 그리고 이 거사가 잘 돼서 적당하게 권력이 이동을 해서 하면 그게 자기한테는 최선의 결과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가 집권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김재규 그냥 군인인데요. 평생 군인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보안사령관하고 장관도 하고 중국인 했었던 건데 너무 오판했고요. 그렇게 너무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에서 그래요. 유신 독재 권력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박정희 각각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오판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친위대도 다 키워놨고 유신 권력의 말하면 빌붙어서 주위에서 이렇게 뭐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만 제거하면 다 내 편이 될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게 그렇게 왜냐하면 김재규는 박정희하고 육사 동기부터 해서 쭉 사실 권력의 축에서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과연 김재규가 몰랐다? 권력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몰랐다고 하는 건 진짜 그러면 김재규가 바보라는 얘기고 김재규는 당연히 알았죠.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자기가 그 차후를 거사의 이후를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는 거사 이후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획된 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거는 예를 들면 사전에 정성환 육군 참모총장을 또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면 뭔가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름. 근데 정성환한테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전 얘기는 안 하고. 그다음에 김경 비서실장도 그 애매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은 거사가 실패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는데 어쨌든 권력의 한쪽은 그 군부의 핵심 인사고 한쪽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물급 인사들이 현장에 있었고 둘 다 김재규와는 관계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이 사건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구 기자 말씀대로 보면 김재규는 그럼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진짜 갖고 한 건지 이게 다시 또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발적으로 그날 그래 된 건지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그 독재자 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두었지 다른 사람은 사전 상의를 하지 못한 거는 얼마나 그때 무서운 세상이냐. 권력자 간에도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누구하고도 사전에 이렇게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아주 측근 부하들한테도 그날 당일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선우는 선선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물어보지 박선우가
각각까지입니까? 그죠. 이거 그렇다. 그래서 박전은 봐드리고요. 근데 박흥주 대령은 현역 대령 중앙지검장 수행 부관은 그 법정 진술에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근데 놓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다들 아는 사항을 나만 모르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근데 그 박흥주 대령이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후회하는 얘기를 합니다. 판단을 잘못했다. 뭐 말하자면 그 군검찰관이 막 이제 다그치지요. 그 현역 그 군인 대령으로서 대통령 통수권자를 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이렇게 뭐 하소연 여치고 뭐 다그치고 하니까 그 굉장히 당황했고 혼란스러웠는데 뭐 순간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박선호 의정과장과 박흥주 대령이 차이가 나는 건요. 박정희의 사생활 부분입니다. 박정희의 술과 여자 사생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그걸 몰랐던 사람하고의 그 반응 차이예요. 박흥주 대령은 군전도 안가에서 벌어진 술자리 행사는 몰랐어요. 왜냐면 중정부장 수행 부관이기 때문에 밖에서만 얘기했고요. 한번 싣고 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볼 것도 없었고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고 뒷바라지고 하는 거 온갖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던 게 의정과장하고 남효주 사무관이라는 사람이야. 그걸 아는 사람하고는 그 김재규가 거사 계획을 설명했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의 사생활 문란, 도덕성 문제, 또 하나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 규범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직자라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김재규, 박선우, 뭐 남효주 사무관 이런 사람들은 다 나라 망하기 전에 국가 위기가 오기 전에 할 수 없다. 이게 받아들인 거고요. 근데 박흥주는 그런 걸 잘 몰라. 근데 문제가 있다면 뭐 국가 외교 안보 문제, 뭐 안보 문제가 있고 정치적 문제, 권력 갈등이 있는 줄 아는데, 근데 대통령을 뭐 이렇게 쏜다? 야 이거 뭐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뭔가 공유하고 있고 나만 몰랐나? 나만 몰랐는가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근데 사실 김재규가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박흥주는 원래 밖에 있다가 김재규가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사실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가장 믿었던 박흥주한테는 그 얘기들을 사실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점도 박흥주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의아스럽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은 역사 20기. 근데 김재규가 사단장 때 역사 20기 중에서 유망한 선두주자. 그러니까 뭐 중위죠, 중위. 사단장 부관. 이게 딱 스카우트해서 쓰는 겁니다. 그때부터 박흥주 자기 동생 중에서 그 유망주였어요. 그 중간에 한 번씩 보직으로 그 맡을 때 한번 데려갔었고, 그래 중정부장이 되니까 이제 대령이 돼 있어. 대령인데 그 연대장으로 나갈 차례일 겁니다. 막 승진했어. 맞아요. 막 승진해서 주공무에 있는 거를 여기 너 있다가 나 좀 도와줘 하라 하고 이제 수행부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임무 수행하다가 그랬던 거. 박흥주 대령 참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 유망주였는데 아까 아니 역사 20기, 역사 18기 박흥주 대령, 역사 18기 선두주자. 예를 들면 이학봉 보안사 그 수사국장 하고 동기생. 말하자면 그 12.6 사건 수사 총책이 이학봉 대령 승진자 수사단장이야. 자기 동기생 중에 하나 박흥주 대령이 있어.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은 16 사건에 대해서 이건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계획하지 않아서 성공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발적이었다. 예,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를 권총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김재규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김재규가 민주주의자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신헌법 체제의 한 축으로 작동했던 권력의 한 축이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자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 중에 그 인권 변호사들이 개입을 하면서 거기에 학습돼서 사실상 그 민주주의에 신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신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재판을 생각합니다. 받으면서 네네. 그 나중에 그 최우준실 이런 데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렇죠. 그리고 이번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아까 음. 구 기자도 얘기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걸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까 이제 뭐 세 가지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박정희를 죽이게 된 동기. 분명히 그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또 그런 걸 보면 그것이 아마 이렇게 결부된 게 아닌가. 그날 상황은 좀 현장 상황은 우발적이고 근데 어쨌든 최고 지도자 자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단순한 그날 뭐 현장에서 그것만은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동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허술했다고 보기에는 치밀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또 치밀했다 보기엔 또 허술해요. 네. 또 치밀했다 보기에는 사실 또 허술해요. 사후 계획이 없었기는 허술해 보이고요. 근데 저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시점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 꺼냈지만 자 그날 현장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하고 김계원 비서실장인데 김정희 본인도 저도 이제 책을 쭉 읽어보니까 뒤에 가서 공판 중에도 그 얘기를 했더군요. 김계원 비서실장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 막판에는 김계원 실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김정희가 범인이라고 네. 국방장관하고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가서 김재규가 범인이라고 밝힌 게 김계원. 그만하면 이제 체포가 되는데 정승화 총장은 그럼 도대체 그 총소리가 나고 같이 육본으로 가는 동안에도 박정희를 김재규가 쏜 거를 진짜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그냥 나는 여기 개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인데 그 현장에 궁정동에 있었잖아요. 네, 김재규가 이제 저 말이 통하는 사이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치한 것인데, 그러니까 불렀겠죠. 네, 그날 뭐 대통령의 뭐 대행사가 있다는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녁에 같이 하자고 부른 것 같아요. 저녁에 불렀으니까 한쪽 대기시켜 놓았고 한 거는 이 거사를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거를 부하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정총장 저기 와 있다 얘기했고요. 그 중정 차장부 김정섭 차장부도 와 있다 얘기했고요. 그렇게 보면 부하들도 이 거사에 자기를 완전히 따라올까 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박선우 말고는. 그래서 그 정승화 총장 부분은 사전에 설명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일이냐? 그때 저기 김재규 구두도 못 신고 막 허피고 차 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정승화 물어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차 속에서. 그러니까 각하 유고냐? 뭐 어쩌고 그러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러고서 이제 빵가로 간 거고요. 김계원 실장은 보면 또 양다리 걸치기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거든요. 김계원 실장은 그 사지 처리 정도는 총으로 쏴 죽일 걸로 짐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각하까지 그렇게 했어? 근데 왜 김재규는 계속 법정에서 자기하고 차지철의 갈등설에 대해서 부인을 하죠? 차지철은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막그 새카만 후배 뭐 그런 저급한 놈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거사했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자기 행동 명분이 그러니까, 퇴색되니까. 그 사실상 또 차지철에 대해서는 그냥 저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고 김계원하고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거 놔두면 되겠냐? 제거해야죠. 지금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타겟은 아니었다 하는 표시를 했고요. 법정에서 뭐라 하냐면 차지철 얘기 자꾸 하니까 차지철은 사실 그냥 덤으로 쏘아 보낸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도 비행 돌아와서 박정희 옆으로 가요. 그때 이제 그 신모 여대생 무릎하게 기대고 이렇게 쓰러 있는 뒤 정수리에 이렇게 대고 확인사살. 그래서 대고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그 군의관 그 증언도 첫 발로 가슴을 맞은 건 관통상인데 뚫고 나갔어. 그걸로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 두 번째 총탄이 그 생명을 끄는 거다. 또 확인 사살이야. 근데 그거 이제 해설 쓰면서도 야, 이 정도 조준 확인 사살 하는 거는 인간적인 그 환멸감 없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관계를 봐서 그 인간의 환멸감은 사생활 때문이야.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거고요. 차지철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뭐 원한이나 권력 투쟁 이런 걸로 인한 그 박 대통령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합수부 프레임하고 김재규의 프레임하고 재판 내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몇 사람 이렇게 그 보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읽어보고 여러 사람들이 되게 연구자들이나 이제 저술가 문필가들인데 야, 그걸 이렇게 대충 봤지만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네. 이런 반응이 한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1호 후에 합수부 발표, 수사 발표 내용이 많이 이렇게 전파되어 있고 알려져 있고요. 이걸 교정해야 될 거고 우선 내란 목적 살인은 재심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이 신청했고 지금 재심이 그 접수 2년, 3년, 2020년 4년 됐는데요. 접수해놓고 계속 검토 중이고 아직 지금 재심 결정이 안 난 거죠.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각하할 것이냐, 재심 재판에 들어갈 것이냐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인데 저는 그 담당 법관들이 군사재판의 녹취록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란 목적 살인은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맞지 않는 거고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고 근데 이제 결국 그 사후 계획이 없어서 결국은 12.12로 갔고 결국은 5.17 그다음에 5.18 이 비극적인 현대사가 펼쳐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김재규의 행위를 거사라고 하더라도 그 거사는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는. 네. 한국 현대사에서 뭐 특별히 그 쿠데타 내란의 역사를 그 정리해서 지금의 오늘날의 이 그 내란 계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제일 비극적인 참상을 불러온 5.17 내란, 5.18 광주 민중 항쟁을 살상 진압한 대법원도 내란으로 확정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이다. 12.12부터 5월 27일까지 1년의 그 폭행, 발포 행위, 국헌 논란이고 내란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내란들과 요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계엄의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역대 내란들은 그래도 전쟁 도발까지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품 공작이 있었죠. 전두환 때도 박정희 때도 총선거 때 분류하면 보수 여론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시선 근처에서 이렇게 총 쏘고 치는 부품 공작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다 알지. 근데 그런 정도 이렇게 있었지.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 그 내란 계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10월 평양에 무인기 침투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 기밀이다. 침투 시켰다고 얘기할 수 없고 안 시켰어도 안 시켰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그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군사 전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기획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10월에 무인기 침투 기획. 두 번째는 북한에서 남한 지역에 쓰레기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하니까 그 오물풍선을 발사하는 원점 타격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원래 보도된 것입니다.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부장이 거부했어요. 그런 명령을 군 조직에서 지키지 않기 어려운 거지요. 저는 그 두 가지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복 제작 그걸 그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그때 12월 3일 저녁에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큰 일이 날 뻔했죠. 인민군복 만들어서 입혀놓고 정보사 북파공작원들 HID나 참수조 다 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혀놓고 뭐 암살, 사살 지시도 있었다는 거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질러 놓고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서 저질렀다. 마치 5.18 광주 시민 항쟁 때, 민중 항쟁 때 그랬다 일종의 북한군 침투사.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연출하려고. 그리고 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그리고 거의 원적 타격 이거는 전쟁을 감수한 비상계엄 조치 내란 계엄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정말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정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까지 감행합니까? 이건 그 전에 그 쿠데타 내란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걸 보고 이건 정말 무슨 일이든 저리를 그런 집단이구나 하는 걸 참 절감하지 않을 수 없고요. 큰 일이 날 뻔한 거를 그나마 국회가 아주 제대로 잘 밟아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민주당이 잘 했지만 저는 그 시간에 195명입니까? 190명입니까? 그런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국회 봉쇄된 상태에서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다 모이쇼 하고 해제 결의안을 낸 거 그거 정말 대단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서문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큰 일 저질 뻔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12.3 비상계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인데요. 정확히 읽자면은 사실은 이제 12.3 저는 쿠데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왜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세요? 그 한밤중에 정말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쓰기에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분석하나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누구를 이렇게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회의력이 없다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작부터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그냥 하자 불법인 거지요. 개헌법을 위반한 거지요. 그런 것이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하나 이해한달까 하는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느낀 건 있습니다. 유튜브 극우 유튜브 A 시청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 계엄군에게 명령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를 경비 점거해서 서버 복사하고 다 그거 잡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선관위 왜 그러지? 물론 그 헌법기구이니까 그것도 동점 헌법기관이야. 그 헌법기관을 이렇게 침탈하는 건 그건 위헌이지.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지? 선관위에 대해서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명태균 윤석열 대화, 명태균 김건희 대화 그것이 선관위에 있나?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난번 4.13 총선거가 전반적으로 이게 다 부정선거로 치러졌고 그 부정선거 결과로 지금 국회가 민주당 과반 의석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해산 뭐 국회 모의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저 선관위 그 침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극우 유튜버들.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 얼마 전에 그 황모 전 국무총리 그 양반도 대통령 권한대행 했나요? 그 그렇죠. 양반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황교안이죠. 이름이 이제 생각나. 나 이름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뭐겠지.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반도 저 불법 선거 운동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네. 하대. 대표적인 그 사람. 뭐 사람이 그런- 원래 그 선거 부정 음모로 부정선거 아주 있었다.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극우 유튜브를 그냥 시청 한 나머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식구조 사고로 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관위 딱 그 아주 중요하게 명령을 뭐 내려서 점거하게 했고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들어간 거는 국회 진입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그걸 못하도록 막으려는 거고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말도 안 되는 내란의 주요 목적은 선관위였어요. 정말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던 거잖아요. 이상 생각했는데 진짜. 근데 이제 다 드러나요. 그럼. 그죠? 지난 4.13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대체로 아마 그게 지금 목표, 윤석열이 참 어이없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현실적인 한밤중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게 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놀라운 거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하나회가 척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군인은 다 병영 안으로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제 군은 그 병영 밖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로부터 1993년으로부터 하나회가 척결된 지 한 30년이 넘어서 네. 군이 국회에 그리고 선관위에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이거는 정말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와 정말 그 역설적으로 그 보면은요 하나회 같은 비밀 사조직이 그나마 척결됐고 없었기 때문에 실패 좌절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 나온 그 고등학교 무슨 용산파 충암파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좀 세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육사가 핵심이죠. 일선에서 뭐 윤석열 충암 하나회 하나회 대면 그 조직도 아니고 아무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김용현 저 충암파 충암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뭐 여인영 광첩살인과 충암 또 그 아래 두고 또 여단장급 하나 행동대장 같은 여단장 하나 충암고등학교 있더구만. 그 아주 중요한 여단장이던데. 그것도 저 특수부대 777 부대 여단장. 이런 충암파가 있는데 자기들 누가 얘기하더만 중과 부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니까 하나회 조직에 비하면 이건 수적으로도 그렇고 조직력도 어림도 없는 거고요. 하나회라는 거는 육사 11기부터 20기까지가 초대 1세대 하나회 이거 엄청난 그 각 기별로 9명부터 11명까지 지들 나름대로 행동력도 있고 군대 지휘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뭉친 거야. 곳곳에 다 있고요. 특히 보안사나 이거 청와대를 지킨다는 그 수방사 산하에 30단 33 경비단 30단이 그 12지 군사 반란에 본거지 했잖아요. 네. 장세동 3단 단장 대령. 근데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그 전쟁 도발까지 감행하려고 게 정말 이거는 온 국민이 그 가정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에 쿠데타 내란은 특수부대라고 해봤자 그 공수부대 특전사 그리고 이제 그걸 기획하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건데 보안부대 보안사 그리고 수방사가 했는데였어요. 요번에 중심은 국군정보사에 보니까 국군정보사 이건 대북 첩보 무슨 침투부대입니다. 대북 요인 암살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른바 참수부대. 국군정보사령부 그 예하에 77 저 정보대 있고 HID 있고 참수부대도 있고 또 무슨 100여단 100여단 이런 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야, 이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고요. 보안사의 후신이라고 하는 방첩사도 사실은 방첩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인 역할을 네.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제 행동 뭐 계획 다 짜고 막 이게 정보사가 이제 그렇게 개입을 했다는 게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런 북한과의 어떤 그런 도발 나아가 전쟁까지 염두에 둔 그 점에서 정말 이건 아주 씻지 못할 역사에 씻지 못할 큰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역대 내란하고도 그 점에서 큰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번 그 사건 사태를 계기로 이제 뭐 국군 장병들도 그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은 요새 다 그래도 뭐 그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위헌적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하는 그 규범을 세우면 좋겠어요. 뭐 군 조직은 뭐 무조건 상명하복으로 가는 게 강군에는 옳다고 할지 몰라요. 지역군인들, 야전군인들은. 그런데 이런 사태를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 저 국군 장병들한테 더군다나 뭐 2년여 하는 뭐 의무병들한테는 이제는 뭐 특전사 공수부대든 정보사 부대든 위에서 부당한 명령, 뭐 위헌적 명령 내리면 그건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이거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뭐 군사 조직의 이 근간도 이게 그냥 흔들어 놓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한 축으로 지탱되는 이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쿠데타 상황을 보면 정치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 군인들도 윤석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 지탱의 한 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개인적으로. 5.16 쿠데타 후에 상당한 그 군부 독재, 군사 독재가 진행이 되니까 육군사관학교 그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도 잘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계에 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위로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하나위에는요 그냥 지금 이렇게 그 군내의 빈 사조직 차원을 넘어서서 군벌화했습니다. 이제는 정치 군벌이야. 왜? 이제 군을 다 나왔지만 군을 떠나서 50 전두환 정권 때에 그 국영기업체 사장 중에 하나회 그 장성들 몫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 무슨 무슨 농어촌공사 사장, 무슨 이런 또 뭐 어디 뭐 그런 국영기업 사장은 다 하나회 예비역 장성 몫으로 다 해놨고요. 거기서 뭐 장차관도 많이 나왔고요. 하나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1세대의 그 지배한 정치 군벌화 했다고 봐야 되고요. 뭐 12.12 군사 반란이나 뭐 5.18 민중 항쟁을 살상 진압하고 5공화국 때 뭐 집권 세력으로서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 뒤에도 그냥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의 세력이 할거했고요. 그래도 한때 우리 사회에 뭔가 그 어떤 그룹이나 조직에서 그 실세들이 뭐 이렇게 조직적인 모임을 갖고 하면 어디에 하나회 대명사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실세 그룹, 조직력이 있는.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헌재에 가 있고 헌재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가장 우선순위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서 헌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헌재에서 심판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헌재가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9명 조원 중에 6명밖에 안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심판해야 될 헌재 헌법기구가 정상화 시켜놓고 심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척동장한테 물어봐 당연한 거를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그 나머지 3사람은 국회 임명 몫입니다. 여야가 나누어서 야당 2명, 여당 2명, 대통령 몫은 임명했고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입니다. 그렇죠. 형식적 절차예요. 임명장을 안 줄 수 없어.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건데. 법상도 그래요.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 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의결 몫은 국회 여야가 해서 보내면 대통령 그냥 임명장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 임명장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버티면 그것도 일정 기간 넘어서면 그것도 뭐 문제가 되지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심판하는 헌재가 비정상적인 재판관 정원을 놓고 이제 뭐 심판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건 웃음거리지요. 이건 뭐 그래놓고 만약에 뭐 이게 논란이 되고 그래서 끝까지 헌재 재판관이 정상화되지 않고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글쎄요. 아마 대통령 탄핵 요구 이상의 뭐 촛불 시위가 뭐 제가 선동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벌써 헌재 앞에 영하 15도 추위에 밤 9시 막 떨고 촛불 시위 뭐 수천 명 몰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좀 혼란 상황으로 가면 경제가 무너지고요. 이거 외신 타고 다 나가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 저 자신 원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빨리 정리하고 정상화해서 헌법기구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 경제가 거들나요. 나라가 거들나요. 이 12.3 쿠데타를 두고 그 역사적 뿌리를 87년 체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서 꽤 많고 또 보수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도 꽤 많은데 뭐 이게 한편으로 약간 뜬구름 잡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학자로서. 그러니까 피고인 김재규 책을 냈을 때에 이것이 지금 12.6 여기 나와 있는 12.12 군사 반란 이것이 12.3 비상계엄, 내란 계엄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거다 하는 생각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1987년 체제가 뿌리다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한 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87년 체제 대표적으로 지금의 헌법 구조지요.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그 헌법에 담겨 있는 대통령제의 권한,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너무 집중되어 있는 중앙 집중제, 대통령 권력이 문제이죠. 지금 헌법에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삼권 분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삼권 분립의 원리는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지금 80년 체제 지금 헌법 구조를 보면 무슨 국회 입법부와 대통령을 중심의 행정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이게 균형이 맞나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런 비상 계엄을 그냥 해놓고 사후에 국회 해제, 결의를 해제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거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제한권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국회는 이런 입법, 법률안 거부권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거부권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에 재의결 할 때에는 제적 3분의 2 이상 해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견제와 규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하되 재의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의결 할 수 있게 왜냐면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좀 문턱을 낮춰서 완화하게 해주고 그리고 재의결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87년 체제가 지금의 헌정 구조가 12.3 내란 계엄 사태를 부른 원초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국회가 그걸 견제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고요.
아니 그럼 비상계엄을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 비상계엄을 국회에 부여해야 합니까? 그 비상계엄을 그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다룰 필요가 있고요. 국무회의의 심의권 이상으로 대통령의 3인권 또 뭐 외유권 거는 조약 비준권 같은 거는 뭐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 뿐이야. 다 절차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3인권도 다 뭐 저 절차 거쳐 법무부 뭐 이렇게 심사위 거쳐 올라가고 그 3인권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고요. 그것에 준하는 통치권이다. 통치권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거의 모든 뭐 법학자들이나 뭐 저 법관들이 다 그건 아니다. 뭐 계엄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그 조항이고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작 또 일본은 비상계엄 권한이 없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저희하고 다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의원내각제니까 네. 써먹을 수도 없고 한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무슨 뭐 대통령이 뭐 계엄 선포권이 아니라 그 대통령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대표인 나라가 미국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혼합제이고요. 이원 집정제는 혼합제이고요. 뭐 순수한 대통령제는 미국이죠. 우리는 뭐 그보다 더 강력한 뭐 5년 임기 단임제이지만 주고 대통령 권력 뭐 집중화 시켜놓고 한 것인데 80년 체제가 연결시켜서 80년 체제의 그 헌법 헌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민주적인, 조금 더 그 국민 의사를 그 시시각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의원내각제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 뭐 11%다, 15%다, 뭐 하다못해 20%다 해도 의원내각제 같으면 벌써 정 교체됐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런 거는 그 민주적이지 아니지 않는가. 뭐 국민 의사에 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헌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 의원내각제를 심도 있게 그 검토하고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 기자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자체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 예. 없애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할 것이고. 하고 사실 지금도 헌법 77조에 이제 그 대통령 비상계엄 그 얘기가 있는데 조항이 보면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이거 중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뭐 사회 혼란 뭐 이런 또 뭐 뒤에 이제 붙는 조항이 있지만은 이번 사태는 사실은 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헌법 조항도 사실은 왜곡한 거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규정대로 하면 사실은 이 계엄을 할 수가 특히 전시에 준하는 사태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은 도저히 안 맞는 거잖아요. 아마 헌재에서 심판할 때에 뭐 아무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점이 마음에 걸리고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상의 그 계엄령 발동 요건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태 얘가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뭐 탄핵을 너무 자주 한다? 이게 뭐 전시에 뭐 준하는 사태예요? 그러니까 뭐 공공의 안녕 질서 뭐 이런 그래서 군 병력으로 반드시 이걸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취지거든요. 뭐 혼란상 뭐 시위대를 뭐 경찰 제어하지 못할 때 그게 뭐가 있냐? 근데 군 지휘관들조차 이건 도저히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측은 통치 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하는 통치권에 대해서 그 통치 행위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통치 행위였다. 국민의힘에서 그 일부 의원들이 그런 논리를 또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려고 황당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87년 민주화로부터 지금 30년,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간이 자꾸 갈고 뭐 지연 연수를 쓴다고 얘기도 하고 뭐 자꾸 뭐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서 일종의 그 지지 세력, 극우 세력을 뭐 끌어모으게 한다 이런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이게 뭐 변하기를 뭐 기다리는 게 낫죠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물론 뭐 그지 뭐 몇 프로 될지 모르지만 또 뭐 극우파 또 뭐 어떻게 뭐 있을지 모르지만 뭐 다수의 국민 여론조사 해봐도 뭐 지지율 15%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11%, 15%. 그러면 이거 나라 완전히 결단나기 전에 빨리 그 할 사람 결심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이게 정말 국민 민생을 구하고 나라 구출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고기자 저는 이제 거의 다 제가 아니 드릴 수 있는 이 책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언급하고 정리를 할까요? 네. 계속 들고 계시냐고 힘드셨는데 아니 이 책이 800페이지가 넘어요. 네?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은 책이에요. 근데 책값도 좀 비싸고 비싼 편이어서 미안합니다. 비싼 편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쭉 봤어요. 예, 쭉 봤는데 읽고 난 느낌은 상당히 이제 읽을 때는 뭐 분량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재미있고 읽기 편하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40, 50대, 60대들 저녁에 술 안주값 하나 좀 빼고 이 책을 하나 사면 이 갑오다 이거는 갑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자식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이게. 물려줄 만한 책이라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자라서 생각하고요. 사실 대중적이진 않지만 막상 사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부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읽어보셨잖아요. 이번에 12.3 쿠데타를 보면서 그리고 또 마침 또 이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12.3 쿠데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가 봐서는 먼저 해본 사람의 텍스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 전에 또 몇 가지 영화에서 나왔던 최근에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도 그렇죠. 나왔어요. 행복의 나라도 나왔죠. 박선호 박흥주를 대령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영화로 꾸며졌던 내용의 실제 버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실제 버전이 어떻는지를 한번 곰곰이 맞춰보면 표제를 맞춰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20, 30대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응원봉 시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저기 하야라고. 근데 그분들이 읽어도 좋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예요, 진짜 이 내용이. 그렇죠. 이건 이제 정말 법정에서 비공개 법정의 육성 증언으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 또는 쿠데타와 비교해가면서 읽는 그렇죠.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그러니까는 12.3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은 정말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내용들이 사실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재현되는 것인데요. 뭐 책은 두껍지만 뭐 사실 뭐 영화를 보거나 재판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재미있게 뭐 쉽게 읽을 수 있고 시청하는 느낌을 뭐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해제를 결의한 다음에 방첩사령관이 아까 그 나왔잖아요. 이제 국방장관이 중과부정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그럼 경력 더 투입하면 되지. 내가 명령 내리면 되는. 난 이거 섬뜩한데 바로 이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박정희가 차지철한테 한 얘기랑 놀랍도록 흡사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갖는 그런 어떤 예언 예지적인 어떤 그런 그런 또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